자, 7월 7일입니다. 2019년 7월 7일입니다. 약간 이게 위에서 찍으라고 했는데 저는 위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도 뭐 각도가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더 좋으신가요? 저는 고개가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래보다 위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연쇄강간, 그러니까 연쇄강간 범죄. 물론 이것은 이 PCM이라든가 다른 범죄에서 연쇄강간에 대한 범죄는 다른 유형으로 이른바 가학적 강간, 그러니까 사디스틱 레이프 혹은 뭐 다른 뭐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레이프 그리고 익스플로티브 착취형 강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쇄 강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기 CCM 1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연쇄 강간이라는 것 자체를 규정하진 않았지만은 강간 범죄의 큰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혹은 뭐 주요하게 이런 범죄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연속되는 부분은 범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가 2판, 3판을 넘어가면서 별도의 시리얼 레이프 같은 형태로 구분을 범주를 바꾼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간이란 범죄를 강간이란 행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성적인 접근이라고 결과적으로 되지만 실제로 동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구분을 했다가 연구가 더 진행되고 사례가 더 축적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것은 연쇄 강간이라고 하는 형태의 범주로 하나로 별도로 하는 것이 범행 동기상 더 적절하다. 이제 물론 이제 CCM 1판이라든가 제가 이제 이런 범죄를 배우고 또는 그런 범죄자를 다루면서 했던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의미가 달랐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불을 지른다. 즉 머더, 레이프, 그 다음에 아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CCM 초판 그리고 프로파일러들 일할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시리얼 레이프라고 하는 형태가 별도의 항목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 강간과 연쇄 강간 이렇게 뭐 기계수를 나눈다 그런 부분은 딱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연구가 더 진행되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도 초기 교과서와 그리고 초기 교과서와 연관된 CCM 부분들이 연동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다루는 어떤 범죄학자들 부분에서 약간씩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시리얼 레이프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떤 단순한 어떤 그 형태적으로만 보면은 이것은 실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례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 법 위반으로 53세의 범인이 2심에서 징역 20년 그리고 15년간 유치적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미수 10년간의 신상 공개 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범죄는 초기 범죄는 처음이라고 하는 건 좀 이런 연쇄성 성범죄에서는 초기 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처음 범죄라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2003년부터 이 범죄 흔적이 나타났나 봅니다.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5만 원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서도 한 3차례 저질렀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DNA가 채취가 됐었는데 대략적으로 동일범이라는 것은 추정했지만은 사실은 DNA만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특정 유전자의 관리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DNA가 채취됐고 15년 만에 검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연쇄 강간범인데 2003년이라고 보면 얘의 53세의 2003년 16년 전이죠. 16년 전. 16년을 빼면 50년 16년 빼면 37살 정도 생각해 보세요. 37살에 16년이면 54. 지금이 2003년이니까 37살에 처음 성범죄, 연쇄 성범죄를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감각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럼 그 이전에는 다른 방식의 성범죄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형태의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시다시피 이 성범죄는 암수범죄는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되지 않은 범죄들이 많았을 것이고 사실 그 공간적으로도 다른 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문제는 예를 들면 2003년 이전에 뭐 1990년대 어느 쪽이라고 보면 그때는 뭐 DN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학 수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있어도 채취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2003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이 연쇄강간 범죄를 7차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전 같은 데 10차례 그러면 최소한 한 20-30건 이상은 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죄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현금 75만 원이면 실제로는 돈을 노렸다기보다는 실제로 강도 강간으로 처벌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연쇄강간범이 맞습니다. 전형적인 연쇄강간범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2006년 11월 이후에는 이 연쇄강간범이 멈췄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공간을 이동했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자신의 범죄 공간에서 자신이 그 실제로 피해자로 이 추적했던 피해자로 선점했던 택했던 어떤 대상들이 소모되면서 다른 공간을 이동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이동을 했다. 그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또 했을 건데 그때 범죄가 또 강간일 가능성은 높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대전에서 3차례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광주와 대전을 오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생활권이니까 사실은 서울과 부산이 이것이 뭐 같은 날에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뒤에는 없었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연쇄성 시리얼 레이프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어떤 이 주장이나 연구 결과 주장들이죠. 연구 결과라고는 주장에 의하면은 연쇄강간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그 역치가 그 어떤 감각치가 올라가면서 끝내는 이제 그 어떤 공간까지 넘어선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보다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방식을 약간 바꾸고 아니면 대상을 좀 바꾸면서 흔히 말하는 질적인 전환점이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연쇄강간범이 연쇄강간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쾌락적인 행위를 순간적으로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우연적으로만 따질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연구가 좀 덜 된 부분이에요. 순간적으로 멈출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주장들은 그런 거예요. 거의 마지막, 이 시기의 마지막이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죄를 하면서 위기를 겪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다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움츠러 들어갔고 잠깐 휴지기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그럴까?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강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의 역치를 바꾸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바꾸려고 하는 욕구의 대상은 그때는 이제 뭐 살인이 되든 아니면 그때는 이제 폭력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이제 변태적인 성적 욕구가 되든 아니면 아예 퇴행적으로 다른 방식의 불을 지르는 형태가 되든, 이 변화를, 흔히 말하는 형태의 변화, 죄종의 변화로 바꿀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설일 뿐이고, 그것이 연구가 돼야지 사실은 연쇄강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는 본 궤도에 돌아선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계속 뭐 한 몇 년 동안 연쇄강간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춘 다음에 한참 뒤에 또 뭘 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냥 뭐 순간적으로 뭐 갱생 좋은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는가? 이건 흔히 말해 감정적인 거죠.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거죠. 즉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연쇄강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부분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마지막 그 시기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돌발적으로 휴지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죠.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죄종과 그것은 감각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계속 강간을 하다 보면은 그 강간의 특정한 형태에서 감각적인 형태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이른바 성기 삽입에 의한 강간에서, 이 성기 삽입에 의한 강간이 소위 말하는 실증 나는 거죠. 실증 나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이전, 그게 뭐 이제 폭력적인 행위건 아니면 뭐 살인의 행위건 아니면 불을 지르건 아니면 다른 형태로 괴롭히는 행동이건, 이게 범죄 전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 이 사건은 설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시 CCM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과거의 1판, 2판에서는 그 전통적인 형태의 강간의 형태를 이렇게 나눠놨고, 판이 넘어갈수록 이 형태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반복성,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유형화해놨어요. 조금 저는 불만인 부분이죠. 이게 좀 뭔가 좀 아직 과도기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어갖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만 이런 기존의 미제 사건의 강간범 미제 사건들을 접근하고 이것을 연쇄살인과 연쇄방화와 아니면 다른 폭력적인 사건과 섹슈얼 어설트 부분과 연관해서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실제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뭐 이런 방식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연쇄 강간이라고 하는 죄종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범죄, 강간, 살인, 거기에다 뭐 가중 요소 뭐 이런 걸 해갖고 상습범, 누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의 타분한 형태의 처벌 방식이죠. 근데 시간이 변하고 현대의 범죄자들은 날고 뛰는데 처벌 방식이 너무 깊게 묵은 거죠. 물론 법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존재하지만은 법의 안정성도 사회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제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법제도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시민법원에 의한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범죄자가 20년이에요. 53세니까 73세에 나오겠죠. 아니 73세 나올까요? 아니에요. 20년 징역이면 얘네들은 생활 잘해갖고 한 15년 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70세? 60, 한 7, 8세 나오겠죠. 그때 또 이런 성범죄를 하고 다닐 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뭐냐. 지금처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개판이면은 그냥 지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단순히 우연히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강간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쾌락을, 성적 쾌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죄는 강간죄지만 실제로 성폭력 치료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폭력 치료 프로그램인 거고, 폭력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쾌락적 요소를 죽이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종신형이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런 생각 자체가, 사법부의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간 범죄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연동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머니투데이에서 본명보다 센 이름 20년 전보다 더 불안한 여성들, 여성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 비율이 57%, 22년 전에 비해서 5.5% 상승해. 그러니까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시간이 흐르면서록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 비율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도 많이 고용돼 있고 범죄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 높아지는데, 오히려 여성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다른 어떤 여성 고용률, 사회 참여율 이런 것은 증가했는데 여성 임금도 늘어났고 고용도 늘어났는데 범죄 불안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통계적 함정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는 암수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 나타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전에도 이만큼 발생했던 것이 계속 그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만큼 발생했었는데 실제로는 공식적 보고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군사 독재 시대나 여러 가지 시대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여러 가지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미투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불안감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불안감이 막혀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시대를 역행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통계의 이 함정을 이해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센인 여자니까 이제 특히 이런 거예요. 택배를 받는 여성들이 이름이 예를 들면 뭐 여자 이름이면은 그 범죄자들이 택배 이렇게 보고 뭐 여자 사네 혼자 사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침입 강도 강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름을 두진배 왕용포 두반장 도학태 이막춘 그러니까 센 이름으로 남자 이름으로 참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통계적인 오류도 또 있어요. 2017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뭐냐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2019년 통계를 보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나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여성과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해달라고 해서 자문해 준 적이 있었는데 통계적 암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통계 어떤 배려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도 사실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그런 걸 바꾸지 않는 한 여성분의 통계청이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항상 그런 게 좀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불안한 여성들이 예전에는 그럼 안 불안했냐? 다시 말씀 아닙니다. 예전엔 불안했지만은 늘 그랬거니. 원래 여자는 조심해야 돼.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돼. 이거 실제로 범죄를 당해도 조용히, 강간을 당해도 조용히 이사 가고 사라지고 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범죄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국가나 사회에서 이걸 제대로 알려야죠. 근데 제대로 알리기를 꺼려해요. 왜? 그러면 소위 말하면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여성 안전에.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국가나 경찰이나 이런 당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구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는 안 해주려고 하고 돈 많이 드니까 스스로 이제 자구책으로 센 이름 이막춘 뭐 이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대안이 뭐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 공중화장실 불법 차량 점검 서비스 그러면 이건 진짜 그 대증적 요법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건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죠. 뭐 젠더 폭력 방지 국가 행동 이행 과제. 그래서 여성 안전을 위해서 여성 폭력 가해자 처벌 신속한 대응, 여성 폭력 예방 체계 구축, 내실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추진 5제 과제라고 했는데 너무 삐까뻔쩍하죠.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벌의 확실성을 밝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스토킹 아니면 길거리 캣콜링 강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 정도로 처벌하는 거, 즉 인식을 바꾸고 국가기관의 인식을 바꾸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을 초중 고등학교 내 정기 교과에 넣어서 교육을 하고 여성폭력 예방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방 교육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도 예시하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성 상대된 강간 범죄라든가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이별 범죄, 그리고 이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그 처벌이 확실성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집행유예, 뭐 벌금 뭐 이런 정도 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즉 사법부가 바뀌지 않고 수사기는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바뀌게 되는 거고, 변증만 올리는 거죠. 공중에서 불법 촬영, 뭐 안심택배, 이거 변증만 올리는 거죠. 핵심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기본 인식을 바꿔야 되고, 국가기관, 법무부의 인식을 바꿔야 되고, 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는 판사들의 머리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이 법, 이런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괴롭힘 방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변직을 우리를 이루고 있는 뭐 안심택배, 안전기가 이런 건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안전한 나라로 떠벌리고 다니는 이 전에 제대로 돈을 쓰고 제대로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자, 좀 희한한 사례가 하나 있어갖고, 아직 이건 몰랐던 건데, 법원 서울중앙지법 안에 서울 법원 중앙청사 안에 검사실이 있다고 해요. 서초동 법원청사 안에 공판검사실이 있다고. 되게 웃긴 것이죠. 법원이라는 데는 생각해보시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데잖아요. 판사들이 있고 변호인, 피고인들, 검찰, 거기가 와서 다툼을 해서 그걸 판결해야 되는데 공판검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은 수시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든가 학교 동기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떻게 돼요? 이거 나가라. 공판검사실. 못 나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사들도 문제지만 이런 어떤 사법 제도적인 개혁도 분명히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착 의혹. 유착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유착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남편 조현병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 달서경찰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현관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던 조현병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경찰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 조현병을 가진 40대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가 났어요.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문이 잠겨 있어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경찰관은 어떤 책임을 지며 아니면 그의 면책을 어떻게 하며 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출동 당시에 신고 내용이 지금 싸우고 폭력 행위가 들어간다. 누구나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공격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재판부는 되게 엄격해요.
영장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이 소염병 환자와 이 그의 어머니, 나이 드셨겠지, 두 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 환자는 좀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폭행을 행사했겠지. 즉 허락 없이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할 때 누가 들어오라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매뉴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집안에서 있었으면은 그냥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이제는 개입하라고 하잖아요. 가정폭력 사건. 근데 개입하니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법 체계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없는 거를 일선 경찰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참 갑갑한 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건, 지역경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 그대로 그냥 다른 데 부서 못 잡아가 그냥 지구대에 가는 이런 전문성 없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역경찰은 전문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게 시민과 범죄자가 누군지 그 즉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그리고 이 상황일 때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는 거에 판단력, 행동력, 그게 대단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청에서는 문제가 될까 매뉴얼을 안 만드는 거죠. 만약에 만들었을 때 사고가 나면 지들이 또 책임되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형태의 아주 시민과 경찰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개개의 매뉴얼들을 만들고, 그것을 경찰청 차원에서 만들지 말고 법원과 이 법무부가 같이 논의 구조를 해갖고 만들어야 된다. 물론 법원이 거린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법원에도 양형 기준을 왜 만듭니까? 그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안 된다건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게 법원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개인 경찰관이라든가 개별 시민이 책임지고 돈 물어주고 뭐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